월북한 김모 씨가 북한으로 향하던 지난 18일 행적이 드러났습니다. 해엄 월북 과정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2시 한 46분쯤에 예. 강화군의 연미정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정자같이 만들어 놓는데 그 배수를 통해서 일단 들어갔어요. 1627년에 정미호라는 게 나왔어요. 형제관계를 맺는데 그 화약을 맺은 장소가 바로 연미정입니다. 연미정 저기서 상당히 조선의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치욕적인 모습을 당하죠. 이 후금에 대한 경계를 늦추는 바람에 결국 9년 뒤에 더 큰 할을 당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그 군인들에 대한 이 나름대로 이 경계 강화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1627년 인조 5년 후금의 2대 황제 홍타이지는 3만 6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다. 하죽짓으로 진격하는 후금군에 맞선 조선군은 안주성까지 내주며 무너진다. 수세에 몰린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고 결국 조선은 후금과 굴욕적인 형제관계를 맺는다. 2달 가까이 벌어진 전쟁에서 조선이 얻은 것과 잃은 것은 무엇인가?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공부합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안녕하세요,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지입니다. 저희가 뉴선자를 함께하면서 참 많은 나라의 역사, 뭐 중동, 유럽 등 전 세계의 전쟁 이야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네, 아픈 역사 또한 우리의 큰 교훈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후금이 조선을 침략했던 정묘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임용환 소장님, 태성우 기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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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묘란. 오랜만에 제게도 조금은 익숙한 전쟁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제가 교과서에서도 많이 봤었고 많이 들어도 봤었는데 그 배경이나 당시 상황 좀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이 조선 인조 때 발생한 게 정묘란 맞나요? 네, 그러니까 원래 후금과의 문제는 광해군 때부터 벌어지고 있었는데 인조가 이제 반정으로 즉위하면서 노골적으로 친명 배금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 명과는 가깝고 후금은 좀 멀리했던 그런 정책인데 이 명나라는 굉장히 익숙하게 들어봤는데 후금은 조금 낯설거든요. 후금은 어떤 나라였나요? 원래 만주에 이제 여진족이 있는데 여진족도 여러 부족이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건주 여진이라고 우리나라랑 제일 가깝고 전투도 많이 했던 그 건주 여진인데 임진왜란이 벌어지니까 조선이 이제 전쟁터가 되고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조선을 지원하느라고 요동의 군사력도 약해지고 이제 정부의 재정이나 군사력도 약해집니다. 네. 이 틈에 소위 누르하치가 건주 여진을 통일하고 만주에 있던 여진족들까지 통합하면서 나라를 세우게 되죠. 적의 약해짐은 나의 강해짐의 발판이죠. 누르하치가 만주를 통일하고 명나라를 밀어낼 때 내 명나라는 이미 속수무책으로 당해요. 전격적으로 이제 산해관을 침공해서 네. 중원을 노리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갑작스럽게 영원성에서 누르하치가 패배하고 사망하게 되면서 태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나라 이름은 이제 금나라인데 우리가 이제 구별하느라고 옛날 금나라랑 구별하기 위해서 이제 후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것뿐이에요. 원래는 금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르하치가 죽고 이제 홍타이지가 태종이 즉위하게 되는데 이 홍타이지가 즉위하자마자 조선을 침공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벌어지고 명나라는 조선을 도왔고 네. 조금 기울어지고 그걸 노려서 여진이 쳐들어왔고 그래서 여진의 힘이 증폭이 됐는데 여기에서 하필이면 또 이 누르하치의 아들 홍타이지가 거대한 야심을 품었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즉위를 하자마자 조선으로 공격을 했단 말이죠. 아니 명은 이야기인데 왜 조선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까? 네. 이게 지금까지도 학계에서도 사실 조금 논의가 돼요. 네. 후금이 조선을 침공했을 때 조선 조정에서도 좀 당황을 해가지고 네. 야들이 노리는 게 우리냐. 네. 모문용이라고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제 명나라 이제 군벌 집단이냐를 놓고 설왕설래를 할 정도고 지금도 학계에서는 이제 뭐 둘 다지만 어느 쪽으로 비중이 높으냐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게 문제가 좀 복잡한데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에는 그 전에 누르하치는 조선을 치는 것보다 어떻게든 명을 치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쉽게 이겼었거든 그동안. 네네. 그러다 막상 치려다 보니까 명도 이게 막상 들어가려고 보니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죽으니까 홍타이지는 우리의 세력을 키워야겠다. 그럼 키우려면은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진족을 더 단합시켜서 우리의 군사력을 키운다. 그 다음에 몽골을 정복해서 그쪽 군사력을 끌어들인다. 그 다음에 조선이 좀 애매한데 조선을 우리 편으로 만든다까지는 아닌 것 같고 조선을 좀 가만히 있게 내버려둔다. 왜냐하면 조선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후금을 치진 않아도 후금이 중원을 치려면 제일 문제가 인구와 물자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다 거의 올인을 해야 되는데 조선이 뒤에서 후금을 치게 되면 이게 속수무책이 돼버립니다. 빈집털이가 되는. 예, 그렇죠. 그래서 조선을 눌러야겠다. 이런 생각을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계에서도 서로 약간씩은 다른데 그냥 제 입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정명호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흔히 많은 분들이 잘 보시는 게 모문룡이에요. 아치가 떨리는 그 이름 모문룡 아니겠습니까? 예, 모문룡이라는 인물은 일단 별명부터가 좀 별나요. 해외 천자입니다. 굉장히 방장한 별명을 가지고 있죠. 당시에 요동이 후금한테 석권이 됐죠. 다 점령이 되자 모문룡은 임무가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요동 지역으로 옵니다. 첫 번째는 요동 지역에서 유격전을 전개하는 것. 네. 두 번째는 조선의 원군을 요청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의외로 요동 지역에서 유격전이 잘 펼쳐져요. 네. 게다가 이 왕일령이라는 인물과 같이 진강성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네. 근데 이 진강성을 이 둘이 점령을 하니까 후금에서는 그냥 둘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진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문룡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후금 군사들한테는 패하고 조선 쪽으로 들어오게 됐죠. 쉽게 이야기해서 다른 나라의 장수가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나라로 왔는데 다른 나라에는 완전히 눈의 가시 같은 네. 그런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부탁을 합니다. 제발 가도로 가줘. 그래서 일단은 가도에 이 10여 년 이상을 점령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 인물은 이 후금에는 그 눈에 낀 가시 같은 그런 인물이었고 이 조선에는 정말 방자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점령군 같은 행동을 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인물이 이건 설이 너무 많아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이 양대 호란에 어느 정도 빌미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예. 이 모문룡 같은 경우는 입장이 좀 애매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일관된 계획이 있었던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나라는 제일 좋아하는 게 일이관지거든요. 항상 일관성 있게. 근데 외교도 항상 일관성 있게 해석하더라고. 제가 이전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생각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해요. 쟤는 어떤 놈이야? 그럼 쭉 가는 거야,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모문룡 기록이 항상 헷갈리는데 사실은 좀 제가 기자님한테 안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기록에 따라서 모문룡 얘기 좀 과장되게 많아요. 근데 말보다는 항상 이렇게 양이 적어요. 뭐 어느 성을 점령했다 그러면 몇백 명이 가서 포 쏘고 왔다. 뭐 이런 기록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밖에다가는 선전을 하고 본인은 이제 조선에서 뭔가를 자꾸 뽑아내려고 그러고 뭐 이런 과정에서 자기 근거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조선하고 딜레마가 많이 생기죠. 그 상황을 정리를 하자면 명의 명령을 받고 출동한 건 맞아요. 그런데 후금에 가서 홍타이지한테 두드러 맞고 이거 돌아가기도 그렇고 안 가기도 그렇고 하니까 조선에 남았단 말이죠. 조선에 남으면서 명의 장군이다 보니까 조선이 함부로 대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대장로로 타려고 하고 명에서는 우리 후금 치려고 이렇게 조선하고 잘 힘합치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돈 빨아먹고 후금한테는 니네 틈만 보여봐 라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이거 조선에 가서 멈춰 있는데 조선이 이 모문룡한테 자꾸 쌀도 주고 군사도 지원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한패네. 이래서 그러면 조선을 쳐들어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후금이 모문룡을 어느 정도로 중요시했느냐라는 문제가 이제 좀 미스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매한데 제가 볼 때는 모문룡은 부수적인 거고 조선을 굴복시켜 놔야 뒤탈이 없다. 그리고 조선이 지원해주지 않으면 모문룡이 단독으로 무슨 전쟁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게 시기에 따라 자꾸 변화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시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제 후금에선 이 조선을 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1월 8일 날 심양에서 후금 군의 군대가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 압록강 강중의 섬까지 도착을 해서 완벽한 전투 준비를 끝내죠. 그리고 13일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후금군의 이 특수부대가 이 변복을 하고, 그러니까 군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복장으로 이 수구문을 통해서 침입에 성공을 해요. 의주성에. 그래서 군기를 불태우고 안에서 게릴라전을 전개를 하면서 성문을 엽니다. 그러면서 후금군의 군대가 들어오게 되죠. 당시 이 진군했던 후금군의 총 병력이 36,000 정도. 그리고 의주성은 그래도 후금이 침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방비를 튼튼히 하자. 그렇게 해서 약 3,000명의 병력이 증강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3,000명 너무 적지 않아요? 그죠. 게다가 이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문까지 열어버렸으니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윤인 그 이완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이완이 뭐 잡혀서 죽었다, 혹은 이 전투 중에 화살을 맞아 죽었다, 다음 날까지 저항하다 죽었다. 근데 기록이 너무 다 제각각이라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하나 확실한 것은 이 전투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전투 중에 죽었습니다. 분명한 건 끝까지 전투를 하다가 목숨을 바쳤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거잖아요. 예, 군사뿐만이 아니라 그 3,000의 군사뿐만이 아니라 성 안에 있던 그 백성들까지 다 도륙을 당했어요. 아유, 네. 그 바람에 이날 전투가 더더욱이 이제 진상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날 전투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하나는 전날 의금군이 이주를 공격을 했는데 1차 공격은 이제 격퇴를 했다. 그런데 밤에 이제 문으로 그러니까 수구문으로 들어와서 성문을 여는 바람에 함락이 됐다라는 설이 있고, 후금군이 접근하는 걸 알지 못한 상태에서 특수부대가 들어와서 뚫어서 이제 함락이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 정부도 진상을 잘 모르고 끝까지 잘 몰라요. 이 보고가 온 게 공격이 음력으로 1월 14일인데 보고가 들어온 게 17일 날 보고가 들어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전투 있고 함락했습니다 정도고, 자세한 전황은 나중에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록에 보면은 1차 전투로 격퇴한 건 아니고 밤에 기습을 당해서 이제 성이 함락이 됐고, 이완과 이제 부하 장수들은 시가전을 벌이다가 죽었다라고 돼 있는데, 요것도 명나라에다 대고 또 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렇게 되질 않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뭔가 바깥에다 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게 또 약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기록이 조금 이렇게 정치적으로 설명됐을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실록에는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생각해도 1차를 격퇴한 다음에 수구문이 뚫렸다라는 거는 그건 정말 조선군이 엉망이라는 얘기인데, 당시 의주에 있던 조선군은 그런 오합지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리고 이 성을 버리지 않고 싸우다가 전사를 한 것도 그렇고, 이 북쪽에 있는 군대들이 또 꽤나 군기가 강한 또 부대들이 많았기 때문에 후자의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요, 저희가 방송이나 이 영화나 이런 거에서 보는 것과는 조금 다르죠. 함락이 되고 편지를 받을 때쯤 이미 군사들은 또 함락시키고, 편대를 받을 때쯤 또 함락시키고, 이런 식으로 쳐내려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 후금과의 전쟁에서 제일 무서운 게 후금의 기동력인데, 하루 만에 의주성이 함락된 것부터가 치명적이에요. 보고를 17일에 받았는데 그때는 벌써 곽산의 능안산성을 포위해서 전투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20일에는 청천강을 지키는 안주에 도착을 합니다. 안주는 특히 우리나라가 원래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임진강 이렇게 강을 따라 방어선이 연결되는데 벌써 2선 방어선까지 온 거죠. 21일에 공격을 시작하는데 안주성도 병사가 3,000 정도 있었어요. 이때는 좀 잘 싸워가지고 3번의 공격을 격퇴를 합니다. 근데 이게 3번의 공격이 단 하루 동안에 이루어진 거니까 후금은 그냥 계속 속전속결로 가는 거예요. 근데 4번째 공격, 저녁에 해 저물 때쯤 해서 함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함락이 된다는 게 성을 넘어 들어온 거죠. 성 안으로 침투가 되고, 이게 속전속결이 무서운 게, 이렇게 되면 백성 병사 안 가리고 죽여요. 왜냐면 빨리 죽이고 다음으로 가야 되니까 막 포로 잡고 이런 걸 안 합니다. 그래서 또 안주성에서도 대학살극이 벌어져요. 이렇게 해서 압록강, 청천강 방어선이 딱 일주일 만에 뚫려버리죠. 저지를 한 건데 그렇게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계획은 강에서 저지를 하고 그 기간 동안에 후방에서 병력을 동원해서 병력을 보충하는 건데, 그럴 틈도 없이 이제 밀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되니까 남은 게 이제 대동강, 임진강 방어선인데,
안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자 평양에 있던 병사들이 가국 백성들이 도망쳐 버립니다. 네? 아니 안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왜 평양성 국민들이 도망을 가요? 그게 이제 1차로 하루 만에, 2차도 하루 저녁 만에. 그러니까 이제 모두 도륙당했다라는 우리가. 것이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일단 또 이 성의 둘레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큰 성일수록 지켜야 되는 병사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주성에 3,000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평양성은 둘레가 더 커요. 그럼 병사가 더 필요한데 국민들이 봐도 이 병사는 도저히 이 성을 지킬 수 없겠구나. 그런 판단을 했겠죠. 안주성이 내성이 2.2km, 네. 외성이 3.6km 정도인데 평양성은 뭐 17km에서 23km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평양성은 읍성으로서는 대단한 요새예요. 네. 그리고 그게 바로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성도 거기였기 때문에 당나라군, 수나라군 침공했을 때 막아 싸운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새는 맞는데 네. 병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당시 주민들은 다 알아요. 안주성에 3,000이 있는데 하루 만에 떨어졌다. 그럼 우리는 이 넓은 성을 어떻게 지키겠느냐. 이렇게 되니까 도주해버린 거죠. 안주성이 좀 지켜줬더라면 네. 평양성으로 군대들이 들어오겠죠. 네. 평양에 이제 군량은 많이 쌓아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지켜볼 만도 한데 하루 만에 떨어졌다 하니까 다 알아차리고 도망쳐버린 거죠. 이 후금이 이렇게까지 빠르게 간 이유, 그리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빨리 뚫린 이유, 이거를 찝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요인은 역시 의주성이 너무 하루 만에 함락된 거죠.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이제 잠입을 당해서 네. 이게 성이 함락됐죠. 우리가 뭐 늘 하는 전쟁사의 유명한 교훈이 전투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뭐 경계에 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그거 배식에 실패한 지휘관 아니었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원래 모든 전쟁은 싸울 때는 굶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주 부윤이었던 이완에 대한 비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밤에 뭐 술 먹고 기생 끼고 자다가 기습을 당했다 뭐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당시에도 똑같은 게 일단 뭐가 패전을 하면 네. 일단 지휘관한테 마녀 사냥이 가요. 그리고 이때 소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온갖 소문이 도는데 근데 이게 이제 이완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라 전체 전황적인 증거를 보면 이완이 그렇게 엉망인 장수는 절대로 아니었어요. 네, 네. 그뿐 아니라 당시 조정이 가장 신뢰하던 장수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완은 원래 이순신 장군의 맏형이던 이희신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 맏형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네.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집안에서 키웠는데 임진왜란 때도 친아들보다도 더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게 이완이었어요. 그리고 유명한 얘기,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 전사할 때 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 말 안 했어도 누가 알리긴 하겠습니까? 전투 중에. 근데 아무튼 그때 이제 이순신 장군이 쓰러지니까 북을 치면서 지휘했던 사람이 이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다해서 나라를 지켰던 분이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인조한테 큰 신임을 얻는데 네. 이괄의 난이 벌어졌을 때 인조가 이제 공주까지 피난 가거든요. 네. 그때 충청 병사로 있으면서 주민들을 잘 다스리고 인조한테 신뢰를 얻었고 그리고 이완이 충청도에 있을 때 평이 되게 좋았어요. 병사들한테도. 그래서 이 모문용도 들어오고 그 의주가 이제 골치 아파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얘기를 좀 생략했지만 당시 의주 부인이 정말 골치 아팠어요. 네. 모문용 애들은 이건 그냥 와서 주민들을 두드려 패지를 않나 협박해서 가져가질 않나 우리가 니네 나라를 지켜주니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고 뭐 이거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후금도 대치 중이니까 의주 부인이 힘들어 죽을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뽑은 사람이 이완이었습니다. 그래서 1624년 11월에 의주로 부임을 하는데 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 밑에서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스타일이 완전히 이순신 장군 스타일이에요. 이순신 장군 스타일이라는 게 우리가 옛날 영화에서 본 백성들 어루만지고 막 같이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네. 이순신 장군 스타일은 군인이란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이라 써야 된다. 대신 백성들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이러는 사람은 형벌은 공정하게 하는데 좀 세게 해요. FM. 진짜 FM. 교과서적인. 그래서 이완도 되게 스타일이 그래요. 그래서 모문용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완이에요. 얄미워 죽겠는 거야. 협박을 해도 안 듣지. 뭐 예를 들면 소 10마리 줘 그러면 안 주지는 한 마리는 줘.
그러나 너 그거 가져가면서 우리 백성을 팼어? 쟤 잡아와. 그러니까 잡아서 형별. 패서 보내.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야. 이수인 장군도 그랬잖아요. 네. 이게 주변에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원칙주의자니까.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세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주 잘했기 때문에 조선 조정에서도 엄청나게 신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면 이순신 장군과 함께했고 이순신 장군이 그만큼 아끼셨고 그리고 그만큼의 역량을 보여줘서 신임까지 얻었고 이런 분이 쉽게 그냥 경계를 소홀히하고 기생을 끼고 술을 마셔서 뚫렸을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기생을 끼고 술을 마신다는 건 조선시대는 누구나 다 하는 그러니까 요건 정말 설명이 좀 오해 소지가 네네. 있는데 그때는 그게 일반적인 거였어요. 그냥 저녁 식사를 하셨다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특별히 무슨 뭐 네. 아방궁 파티라고 이런 게 네. 아니고 네. 그건 그냥 일상적인 거였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실록 기록에도 보면은 조선이라는 나라가 이게 원래 동원 체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기 기습을 하면은 이게 동원하는 데 시간이 걸려요. 그렇죠. 근데 후금은 기병이 주력이에요. 그렇죠. 훨씬 더 속전속결을 한다고요. 네. 이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임진왜란 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가지고 의주성에다가 3,000명의 요즘 말로 하면 직업군인, 전문 군인들을 파견해 놓습니다. 조선에 정말 드문. 네, 그런 일을 했는데 근데 뭐가 문제냐? 3,000명이 거기 가 있는 건 좋은데 교대해줄 병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지키는데 3,000명이 필요한데 또 3,000명이 있어야 교대를 해줄 텐데. 그렇죠. 교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내내 비상 상황에 있으니까. 완전 번아웃 되겠는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러려면 원래 월급을 더 주든지 그렇죠. 네네. 뭐 해줘야 돼. 그것도 뭐 좀 주긴 주는데 이게 부족했구나. 좀 빈약해요. 그래서 네. 당시 그 안주상에서 전사한 남용이나 이완이나 금방 후금이 침략해 올 것 같다고 보고를 하는데 정부에서는 이 교대라든가 보수 문제를 제대로 해결을 못 해줬고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면 또 중원병력을 보내야 되는데 그것도 에이 설마 하면서 안 보내준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병력에 굉장한 과부하가 걸려 있던 상태였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 종군 기자, 태 기자님 전문 아닙니까? 판 부대가 3,000명이 한 대대나 뭐 연대가 파병이 되고 3년 동안 교대 근무가 없고 그다음 뭐 제대로 된 보수도. 보너스라든가 증원이 없고 이런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어휴, 그거 어마어마하게 힘든 문제죠. 보통 그 미군이 파병을 제일 많이 가잖아요. 네. 그래서 미군 현대 미군 기준으로 이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전투 파병이 6개월에서 1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경우에 따라서 1년까지 갈 수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네. 1년 사이라고 보시면 네. 돼요. 말씀하신 보너스 뭐 이런 건 정말 두둑히 나오고요. 그리고 일부 특수부대원들은 6개월도 안 가요. 더 짧습니다. 대신에 더 짧아요. 대신 여러 번 가죠. 그러니까 뭐 4개월, 5개월 갔다가 돌아가고 다시 또 1년 후에 4개월, 5개월 가고 이런 식으로. 그 1년 동안 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특수부대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전투에 가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스트레스 부하가 걸려요. 네. 그래서 계속 놔둬봤자 전투 효율이 안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맞아요. 네. 이 파병조차 현대 파병조차 6개월 아니면 1년 단위로 끊는데 이 당시에 뭐가 있겠습니까? 3년 동안 비상 경계에 들어갔다. 이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죠. 그러니까 보수도 적고. 전투를 제대로 치를 수 없는 상태에 지금 파병군이 돼 있는 상태네요. 칼을 갈아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처음엔 칼날을 잘 갈아가지고 거기다가 놔뒀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와 눈을 맞는 거죠. 여기시네. 다시 갈아도 첫 번째 간 그 상태가 안 나오는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사실 여기에서 좀 우리 그 조선 정부가 믿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모문령이 우리가 첩보만큼은 잘한다 뭐 이런 거. 걔들이 첩보를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 후금에 들어가서 뭐 후금 사람으로 말이 되겠어요? 네. 그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우리가 하려면은 후금하고 무역을 한 30년은 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뭐 정말 현지에서 뭐 결혼해서 아이라도 낳거나 이렇게 돼야 거기 동화돼서 이제 네네. 고정 간접도 생기고 하는 건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문령이 정말 조선에다 이제 온갖 짓을 해도 네. 나중에는 이제 쟤들한테 무슨 군대를 기대하냐. 그러나 첩보 정도는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모문령 수하 중에 여진 쪽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는 양심이 있지. 지가 그래도 여기서 그렇게 뜯어 먹으려면 그거는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는 자잘한 정보는 계속 줬어요.
근데 정작 후금 침략할 때는 일절 언급이 없고 거꾸로 이완이 역모를 꾸미고 있다고 모함을 해요. 이완이 마음에 평소에 안 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이게 다 알고 작전을 쓴 것 같아요. 조선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요 찬스에 거꾸로 요걸 어떻게 역이용해서 하나 더 해먹자. 이게 정말 치사한 거지. 그리고 의주성이 기습으로 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어쨌든 후금도 모문정도 이게 눈에 가시였기 때문에 의주성을 공격할 때 바로 한 부대는 모문령을 잡으러 보내는데 철산이 그 의주에서 서쪽으로 한 45도 각도로 있거든요. 네. 잽싸게 도망쳐 섬으로 들어갑니다. 정말 근데 섬으로 도망가는 거 아시죠? 물대랑 배랑 준비가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그렇죠. 다 준비해놓고. 그러니까 준비했던 것 같아요. 또 그 서해안 쪽이 사실은 이 보름달 뜰 때쯤 되면은요 물살이 어마어마해서 사실은 못 가요. 그러니까 이 조금 무시 이런 거 다 계산해 놓은 거라니까. 그 물이 빠져도 서해안 쪽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갯벌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군 속도가 안 나와요. 그 방어하는 사람들한테 제일 유리한 게 서해안 같은 지역이죠. 왜냐하면 배가 없으면 물이 빠져야 건너오겠죠. 건너오는 속도가 기어오는 속도랑 같아서 화살로 쏴서 맞추는 게 정말 표적 맞추는 거죠. 네, 근데 이완은 그렇게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 당시 많은 관료들이 후금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는 좋아요. 사실은 우리 선조님들이 머리는 좋아서 예상은 잘해. 네. 그러니까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해. 실천이 안 돼서 문제지. 모르는 척을 해. 알긴 아는데 모르는 척을 해. 그래서 예측할 때는 아는 척을 하고 네. 일 터질 때는 모르는 척해요. 막 정확하게. 아유. 그게 문제인데 사실은 임진왜란 때부터 누르하치의 발흥을 경계를 했었고 그 당시 후금하고 전투를 했기 때문에 후금이 기동력이 세다는 것도 알고 네. 임진왜란 때하고 전혀 다르게 얘들의 제일 문제는 속전속결이다. 네. 우리의 이 동원 체제로는 힘들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었고 여러 가지 노력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주에다가 직업군인을 파견했었고 네. 나중에 이제 중원부대를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이완이 뭐라 그러냐면 그 중원부대에 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서 키우자. 여기 주민들, 어제 또 북쪽 주민들이 싸움 잘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네. 이 사람들을 직업군인으로 키우자고 그럽니다. 사실 그게 더 낫죠. 그럼요. 네, 네. 남쪽에서 파병 와서 네네. 근무하는 그게 낫지. 근데 그걸 키우려면 또 이게 돈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 경제적 지원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게 의지의 문제였고. 그다음에 이제 후방에서도 약점이 동원 체제라는 걸 아니까 여기저기 분산시키지 말고 땡 하면 어디로 모이자. 그래서 이제 능안산성이라는 것을 고르고 정주, 선천, 곽산의 3개군의 군대가 즉시 능안산성에 모이도록 이런 대비도 해놓습니다. 나름 진짜 대비를 다 했었네요. 네, 그뿐 아니라 이게 이번에 실천도 잘 돼가지고 네. 사실은 의주성이 기습적으로 함락됐음에도 불구하고 3일 만에 능안산성에 집결이 다 돼요. 오. 그러니까 후금군이 속전속결로 17일에 벌써 거기까지 왔을 때는 네. 3개군 병력이 다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먼저 들었으면 우리가 이긴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제 성공을 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런 도면상에 이거는 잘했는데 이게 실전을 안 했다고 할 수도 없는데 하여간 실전 상황에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주가 기습적으로 뚫렸을 경우에 능안에 3일 만에 모인다. 좋았어. 모였어. 그런데 여기서 과연 막아낼 수 있느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워 게임이 잘못된 거예요. 이 군사적인 전문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비판도 꽤 많았어요. 네. 이 전쟁이 무섭잖아요. 근데 전쟁만큼 이 사람들이 뭐를 무서워했냐? 역모, 내부의 적. 언제나 반기를 들 수 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문적인 훈련을 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군 지휘관들이 훈련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기록들이 종종 나온다고 합니다. 재미난 건요. 그럼 군 지휘관들이 능력이 없는 지휘관들이었냐? 아닙니다. 이완에서 알 수 있듯이 임진왜란을 거친 정말 경험 많은 장수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들이 뭔가 군사적인 전략을 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문관 아니면 비전문가들이 어긋장을 놓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 생각은 어때? 이 생각은 어때? 그러니 군이 전략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기가 너무 힘들었죠. 그리고 박사님이 말씀하신 재정 문제. 재정 문제도 군이 하겠소가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국론이 합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군에서 이런 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거를 그러십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놔두질 않았던 거예요. 네. 그게 왜 필요한데? 아, 그거 말고 이거 해야 돼. 이러면서 계속 훈수 아닌 훈수질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뭐 냉철한 전략 분석보다는 그냥 막 정치적인 해석 이런 게 난무했던 시대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야기에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도 예비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 만에 전선의 메인 부대들 맹호, 오뚜기, 젓가락 막 이런 분들이 쫙 있는데 하루 만에 여기가 뚫렸는데 뒤에서 예비군들이 M16 들고선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막아낸다는 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맨 앞 전력이 가장 중요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옛날 전쟁은 지금은 좀 다른 면이 네네네. 있긴 하지만 아무튼 이게 능한산성에서 굉장히 이게 성공적인 방어가 돼야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떨어져요. 근데 그거는 이게 가만히 보면은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럴까? 실전 경험도 떨어지고 실전 같은 훈련도 약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자꾸 생기는데 그 우리나라의 제일 문제가 사실은 중국도 마찬가지고 어느 나라 마찬가지지만 전근대 사회에서 전쟁 준비라는 건 정치적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군벌을 키워놓으면은 정치가 불안해진다는 건 이건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도 이제 반성을 하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정말 비전문가하고 전문가의 구별이 너무 안 돼. 너무 안 돼. 이게 좀 박사님이 얘기하시면 학생들이 댓글로 그 말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조선시대 보면 정말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는가? 원래 비변사라는 것은 군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건 전시니까 전시의 군사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이게 특수기관이잖아요. 그럼 이게 사실은 군무라는 건 비밀리에 하는 건데 우리는 그 최명일이 그런 말을 했지만 원 야습하는 것까지 대간이 상소를 해서 야습을 하자 말자. 그래서 막 회의를 하고 밖에 나오면 하인들까지 다 알고 있대. 오늘 뭐 한다면서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쪽까지는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너무나 이런 이제 여론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내부의 갈등이 사실은 이 불거져 올라와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도 있었죠? 예, 이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특히 이괄의 난 때 이 후금으로 망명을 한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한윤이라는 인물인데 뭐 되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뭐 개인적인 능력, 군사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금군에서 높은 지위까지 올라갔으니까요. 이 인물이 때가 되면 특히 홍타이치가 즉위하자마자 이 조선을 칩시다 계속 간언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의주성 전투 때는 자기 자신이 변복을 하고 특공대랑 같이 의주성에 잠입을 해서 실제 전투도 하고 게릴라 전투 수행하면서 조선말이 되잖아요. 네. 이 사람이. 그랬더니 이 일은 그러니까 이 전투는 전왕의 복수를 하기 위해서다. 아, 광해군? 예. 네. 그러니 이 군사들은 싸우지 마라. 만약에 우리가 이를 이루면 10년 동안 이 부역 및 이 납세의 의무를 제해 줄 것이다. 라면서 민사작전까지 펼치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백성들이나 군사들 중에서도 광해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런 기록이 그 늘 문제가 이게 사실성이 어디까지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 참전했던 장군들은 대체로 후금군은 지금의 전술이나 우리의 이런 군사 배치 갖고 막을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능한산성도 그게 막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항상 정부 조정회의에서 통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디 성에 요새를 쌓차를 왜 대간까지 나서서 다 난리를 치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건 있을 수도 있어. 어느 성을 쌓는데 지금 장수가 무리하게 쌓다 보니까 백성이 힘듭니다.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죠. 네. 그게 대간의 임무지. 그런데 여기다 쌓아라 저기다 쌓아라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번에는 현무암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 좀 창피한 얘기지만 그 황해도에 3차 방어선을 만드는 문제를 병자호란 때까지 거의 20년 동안 논쟁만 해요. 탁상공론. 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안 받쳐주는데
문관들이 이상하게 이럴 때 발언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원수 뭐 이런 사람, 도원수 이런 분들이 항상 가만히 계셔야 되고 사적인 편지를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지. 이거 안 되는데. 근데 이런 기록도 잘 안 남아 있는데 그 의주에서 방어 준비를 했음에도 빨리 뚫렸던 것은 당시 진짜 전략가들 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림상으로는 방어선이 아름답지만 각자 버틸 수 없다.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방어에 반영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항상 여러 명이 회의를 하니까 너무 많은 의견이 들어와요. 근데 전쟁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절대 안 되죠. 네. 병사들 뭐 문제, 백성 문제, 세금 문제, 교통 문제, 별별 걸 다 하니까 이게 원래 이거 그렇게 하면 유럽에서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는 정설인데 좀 안타까워요. 심지어 현대 특수작전에서도 이 회의에 들어오는 인원 그리고 회의 시간까지 정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상한 의견이 많이 나옵니다. 네. 시간이 길면 길수록 했던 얘기만 또 하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딱 정해진 인원, 정해진 시간 안에 딱 계획 1번 계획, 2번 계획, 3번 계획 만들고 끝. 저런 얘기도 하거든 조선시대도. 알긴 알아. 네, 실천이 안 돼요. 돼서. 근데 하여튼 알긴 다 알아.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거에 그 힌트가 있어요. 왜냐?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치인이 돼버려서 그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먹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잠깐만 내가 이 도원수 끝나고 어디 자리로 가려면 이 발언을 하면 안 되겠다. 어허. 목소리를 안 라는 내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런. 1627년 1월 후금의 황제 홍타이지는 3만이 넘는 병력을 이끌고 조선을 침략한다. 의주성과 능안산성을 함락시킨 후금군은 거침없이 내려와 안주성까지 점령한다. 안주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에 평양성 병사들은 주민들을 버리고 도망친다. 후금은 보름 만에 함경도와 평안도를 빼앗고 급기야 도성까지 밀고 들어온다. 지금의 역사를 돌아보는 많은 분들께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당시로서는 가장 현명한 선택을 인조가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인조도 처음부터 도망갈 생각 안 했어요, 진짜로. 싸워야 돼 그랬는데 순식간에 내려오니까 하루하루, 네. 26일에 이제 서울을 포기하고 강화로 피난을 갑니다. 왕이 서울, 그러니까 수도를 버리고 왕이 떠났다. 백성들이 어떻겠습니까? 13일에 의주성 함락하고 2주도 안 돼서 왕이 피난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집쭉 얘기해온 게요. 그렇게 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계절이 바뀌기도 전에 계절이 뭡니까? 며칠 지나지도 않아서요. 그 거창했던 계획은 모두 뚫리고요. 임금은 강화도로 피난을 갑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조선을 점령하기 위해 후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당시 후금군 병력으로는 조선을 점령할 수도 없었고 후금이 조선 땅에다가 군대를 박아놓을 이유도 없었어요. 네. 후금군 자체가 병력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더 가슴 아파요. 네. 안 많은데 뚫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친을 하자고 그러죠. 그 네. 화친 조건이 이제 명나라와 단결을 하고 우리하고 동맹을 맺자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의 신하가 되라 그러진 않고 형제의 나라가 되자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조선이 형제의 나라가 되는 것까지는 동의하겠는데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으라는 건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후금 입장에서는 빨리 철군을 해야 되니까 그럼 뭐 좋아. 그래서 명나라로 끊으라고는 안 할게. 우리하고 형제의 나라가 되자. 그래서 여기까지 타협을 하고 돌아가게 되죠. 네, 오늘 조선의 역사 정묘호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지난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무엇을 좀 생각해서 가면 좋을까요? 전쟁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원래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게 전쟁이 벌어지면 많은 걸 희생해야 됩니다. 사실 국가 재정도 희생해야 되고 국민의 생명도 희생해야 되고 어떤 민주적 절차나 후유증도 감내해야 돼요. 무언가를 희생하지 않고는 더 큰 희생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전쟁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고 그러한 부분에서 균형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도 보면은 모든 어떠한 것도 양보할 수 없다로 순위가 밀리게 되니까 그런 논쟁에서 우리가 좀 더 현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강력한 군사력, 국방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주제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국론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정묘호란 때 왜 그렇게 힘들었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비전문가들이 자꾸 군사 작전에 혹은 군사 전략에 참견을 하면 안 됩니다. 군사력,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국론이 합쳐져야 되는 거죠. 물론 이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굉장히 많은 문제가 군과 엮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군에서 뭔가 이 전략을 세우고 군사 전략적으로 한 방향으로 가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어떤 정치권이나 사람들이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라면 전문가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정묘호란을 통해서요, 이 군사적 대비의 중요성과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국론의 단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뉴스멘탈의 전쟁과 사람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태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느 분야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주가 돼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고 불합리하다는 생각하실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한테 박사님한테 배운 게 참 많았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못 해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모문룡이 얼마나 한심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그리고 홍타이지 누르바치가 이어져 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전략과 전술이 펼쳐졌었는지 그리고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어떻게 뚫리고 어떻게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인조가 도망가면서 그 백성들 어떻게 이 이야기를 다 못 전해드리는 게 너무나도 아쉽지만요. 오늘은 여기서 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즐겁고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